내가 왜 임신 테스트기를 20개나 샀을까? 22살의 나는 자랑스러운 대학 처녀였다. 그래서 기말고사 주간의 피로감과 메스꺼움이 찾아왔을 때 그저 과도한 커피와 학교 앞 분식집의 라면 때문이라고 생각했다. 임신 8주입니다. 초음파 기사가 화면에서 심장 박동을 보여주며 말했다. 나는 웃으며 그들이 실수했다고 설명했지만 의사의 표정이 일상적인 것에서 경계하는 것으로 바뀌며 즉각적인 검사를 지시했다. 모든 검사 결과는 정상이었다. 몸의 변이업 정상이었다. 호르몬 수치, 갑상선, 모든 것이 완벽하게 임산부의 상태였다. 엄마에게 말했을 때 그녀는 내가 거짓말을 한다고 비난했다. 그냥 아버지가 누구인지 말해 라고 실망한 목소리로 말했다. 내가 16살 때 파티에 대해 거짓말했을 때 썼던 그 목소리였다. 아빠는 침묵을 지켰고 남자친구 준호는 이 상황을 어떻게 설명할 수 없자 지지적인 태도에서 의심으로 바뀌었다. 나는 내가 자는 동안 무언가를 하고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자는 모습을 녹화하기 시작했다. 여전히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경찰은 내가 성폭력 키트 검사를 해달라고 간청한 후 수사를 시작했지만 독성학 검사는 깨끗했다. 거의 실망스러울 정도였다. 그들은 태아의 DNA를 검사했지만 실험실에서는 결과가 손상되었다고 했다가 결론을 내릴 거의 없다고 했다가 마침내 이런 결과를 본 적이 없다고 인정했다. 인간 DNA인지조차 확인할 수 없었다. 내 손이 너무 떨려 전화기를 떨어뜨렸다. 나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고 모든 것을 기록했으며 언젠가는 램프가 나를 쳐다보는 것을 볼 수 있을 거라고 확신했다. 하지만 기록은 일관되었다. 엄마는 내 아파트의 정직에 관한 육아 팸플릿을 수동적 공격적인 지뢰처럼 놓아두기 시작했다. 한편 준호의 질문은 점점 비난적이 되어 혹시 다른 누군가를 잊어버린 것은 아닌지, 내가 한 번도 가지 않은 파티에서 내가 마시지도 않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것은 아닌지 물었다. 나는 그에게 일주일 동안 매일 아침 내 숨을 맞게 했다. 심지어 모든 비밀번호도 주었다. 하지만 그의 눈에 있는 의심은 모든 것을 오염시키고 있었다. 소문은 빠르게 퍼졌고 그 주에대 고용주는 고객들이 불편해하기 때문에 무급 휴가를 가지라고 제안했다. 수입 없이 쌓이는 의료비만 남았다. 나는 지역 카페에서 남자친구에게 울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우리 테이블로 걸어왔다. 난 내 아이의 아버지야. 그가 말했다. 내가 응답하기도 전에. 그는 계속해서 우리가 올해 언젠가 그 남자의 파티에서 만났던 거 기억해? 네가 좋아한다고 말했던 그 옷을 입고 있었고 우리는 넷플릭스에 대해 얘기했어. 라고 말했다. 준호의 의자가 너무 시끄럽게 바닥에 긁혀 모두가 쳐다보았다. 그는 내가 거짓말쟁이거나 미쳤다고 소리치고 나갔다. 나는 이 남자를 평생 본 적이 없었다. 그 낯선 사람은 집까지 나를 따라오려 했고 휴대폰을 들고 내가 그를 아는 것처럼 행동하게 하려고 했다. 그래서 나는 이 남자가 내 엉덩이를 만지려고 해요. 라고 그가 마침내 도망칠 때까지 소리쳤다. 하지만 피해는 이미 일어났다. 아침이 되자 아빠는 내 전화를 더 이상 받지 않았고 사회복지사는 내가 어머니로서 적합한지에 대한 조사를 시작하여 내 정신 상태에 대해 이웃들을 인터뷰했다. 그녀가 클립보드를 움직였을 때 훔쳐본 살해 담당자의 메모에는 망상과 아동에 대한 잠재적 해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온 유전 전문가들이 비행기로 날라와 인간에게 이전에 수행된 적 없는 검사를 실시했다. 엄마도 집 밖에서 시위자들의 표지판을 본 후에는 나를 포기했다. 임신 7개월, 저축으로 살아가는 중. 나는 내 인생을 망친 아기를 키우는 것과 낯선 사람에게 입양시키는 것, 또는 어쩐지 잘못된 느낌이 드는 임신 중단 사이에서 선택해야 했다. DNA 결과가 유출되어 표준인간 생식과 일치하지 않는 이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이는 더 많은 음모론만 불러일으켰다. 불행히도 아기를 낳았을 때 그녀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보였다. 손가락 10개, 발가락 10개, 건강한 울음소리, 여전히 설명이 없어서 모든 것이 더 나빠졌다. 나는 몇 시간 동안 그녀의 얼굴을 연구하며 외계인 같은 것,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는 어떤 것을 찾았다. 하지만 그녀는 그저 내 아기처럼 보였다. 아빠는 2시간 후 병원에 나타났다. 테디베어를 들고 문간에 서서 눈을 마주치지 않았다. 그녀는 가족이 필요해. 그가 말했고 나는 미소 지었다. 그는 내 원룸에 들어와 소파에서 자며 밤중 수유를 도왔고 아버지에 대해 절대 묻지 않았다. 우리는 루틴을 개발했다.
내가 샤워하는 동안 그가 아기를 안고 내가 요리하는 동안 그는 빨래를 했다. 우리 둘 다 내 인생 전체를 파괴한 질문을 피했다. 산후 6주가 되었을 때 의료비를 정리하다가 그가 내가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표정으로 아기를 쳐다보는 것을 발견했다. 무엇이 잘못되었냐고 물었을 때 그녀는 너의 할아버지의 눈을 가졌구나 라고 말했다. 내 할아버지는 내가 태어나기 전에 돌아가셨고 나는 사진을 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이상했다. 그는 즉시 자신의 말을 바로잡았지만 그의 목소리에서 느껴지는 무언가가 나를 소름 돋게 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그가 다시는 내게 연락하지 마라 라고 속삭이는 전화통화를 하는 것을 깨달았고 그는 나를 보자 전화를 끊었다. 내 마음이 무너졌다. 나는 아빠가 부엌 카운터 옆에 서 있는 곳으로 바로 걸어갔다. 여전히 그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누구였어? 내 목소리는 떨렸지만 나는 계속하도록 스스로를 강요했다. 그리고 할아버지의 눈에 대해 무슨 말을 한 거야. 그는 너무 조심스럽게 전화기를 내려놓고 아기를 바운서에서 들어 올렸다. 네가 잘못 들었어. 자기야, 내가 말한 건 그녀가 너 어머니의 눈을 가졌다고 했어. 그의 손은 그녀의 담요를 조절하면서 떨고 있었다. 나는 자신을 지탱하기 위해 카운터를 붙잡았다. 아니, 아빠, 당신은 할아버지라고 했어. 그는 나를 쳐다보지 않았고 아기는 울고 있지 않았지만 계속 아기를 흔들었다. 너는 피곤하고 스트레스를 받았어. 좀 쉬는 게 어떨까? 그가 내 눈을 피하는 방식이 내 위를 뒤틀게 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내 목소리가 커졌고 아기는 보채기 시작했다. 누가 계속 당신에게 전화하는 거예요. 그는 마침내 고개를 들었고 나는 그의 얼굴에서 전에 한 번도 본 적 없는 것을 보았다. 두려움, 진짜 두려움. 누군가가 임신에 대해 전화하고 있어. 그의 말이 급하게 나왔다. 그들은 뭔가 알고 있다고 하는데 누구인지 모르겠어. 아기는 더 심하게 울기 시작했고 그는 그녀를 다른 팔로 옮겼다. 미친 사람들로 너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어. 하지만 그의 눈이 피하는 방식은 그가 여전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었다. 내 안에서 무언가가 끊어졌다. 한 번 기회가 있어. 아바. 내 손도 이제 떨고 있었다. 모든 것을 말하거나 떠나야 해. 나는 그의 도움이 너무 필요했기 때문에 말이 나오면서 아팠다. 그는 여전히 아기를 안고 소파에 앉았다. 제발 날 보내지 마. 눈물이 그의 얼굴을 흐르기 시작했다. 내가 모든 것을 말할 수는 없어. 하지만 내가 너희 둘을 보호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맹세해. 그의 목소리는 마지막 말에서 끊어졌다. 우리 가족에 대해 네가 모르는 것들이 있어. 그는 한 손으로 얼굴을 닦았다. 내가 절대 이야기하지 않기로 약속한 것들. 나는 소리치고 싶었지만 아기가 이미 충분히 화났다. 어떤 것들. 그는 그저 고개를 저었고 아기를 더 꽉 안았다. 그날 밤 나는 전혀 잠을 잘 수 없었다. 아빠는 평소처럼 새벽 2시경 아기를 돌보기 위해 일어났다. 나는 자는 척했지만 거의 열린 눈을 통해 그를 지켜보았다. 그는 기저귀를 갈면서 아기에게 속삭였지만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다. 그가 내는 모든 작은 소리는 내가 그녀가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그가 무엇을 숨기고 있는지, 그가 알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궁금하게 만들었다. 그가 그녀에게 젖병을 먹이기 위해 흔들 의자에 앉았을 때 그는 계속해서 내가 정말로 자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처럼 나를 바라보았다. 젖병은 어둠 속에서 부드러운 빨아먹는 소리를 냈다. 그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자장가 같은 것을 흥얼거렸다. 한 시점에서 그는 이제 네가 안전해 라고 들리는 것을 속삭였다. 하지만 나는 확신할 수 없었다. 내 마음은 모든 가능성을 생각했지만 아무것도 이해가 되지 않았다. 어떻게 아빠가 내 불가능한 임신에 대해 뭔가를 알 수 있을까? 아침이 마침내 왔고 나는 그가 샤워하러 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내 휴대폰을 집어들었다. 몇 달 전 클리닉에서 준 이지원 변호사의 번호를 찾았다. 내 손은 전화를 걸면서 떨렸다. 법률 구조. 이지원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전문적이면서도 친절했다. 나는 누구인지 설명하고 양육권 문제에 도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하고 있고 그가 위협이 될까봐 걱정돼요. 그것을 소리내어 말하니 속이 메스꺼웠다. 오늘 오후에 오실 수 있나요? 나는 동의했고 아빠가 욕실에서 나올 때 전화를 끊었다. 그는 지쳐 보였고 옷을 입는 동안 내 눈을 피했다. 아기가 울기 시작했고 우리는 동시에 그녀를 향해 손을 뻗었다. 우리의 손이 닿았고 그는 마치 내가 그를 화상 입힌 것처럼 물러났다. 내가 아침 식사를 준비할게. 그는 중얼거리며 부엌으로 갔다. 이지원의 사무실까지의 운전은 단지 50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녀의 사무실은 작지만 모든 벽을 법률 서적이 덮고 있는 정돈된 곳이었다. 그녀는 내가 거기 앉아 땀을 흘리는 동안 내 두꺼운 파일을 검토했다. 모든 것을 문서화해야 합니다. 그녀는 서류에서 눈을 들었다. 모든 이상한 대화, 모든 수상한 전화와 통화. 그녀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사회복지사는 여전히 귀하의 사례를 면밀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듣고 내 위가 떨어졌다. 어떤 불안정함도 당신의 양육권 상황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에게 노트북을 건네주었다. 날짜, 시간, 기억할 수 있다면 정확한 말들을 적으세요. 내 손이 떨리면서 노트북을 받아들고 고개를 끄덕였다. 당신의 지역에서 한 당사자 동의를 허용한다면 대화를 녹음하세요. 그녀는 휴대폰을 꺼내 앱을 보여주었다. 이것은 신뢰할 수 있고 자동으로 클라우드에 저장됩니다. 죄책감이 즉시 밀려왔지만 나는 그것을 다운로드했다. 내 자신의 아빠를 감시하는 것이 싫었다. 이지원의 표정이 부드러워졌다. 당신은 당신의 딸을 보호하고 있어요. 집에 돌아와서 아빠가 세탁을 하는 동안 앱을 설정했다. 그 후 우리가 나눈 모든 대화는 가짜처럼 느껴졌다. 내가 그에게 무엇이든 묻기 전에 녹음을 시작했다. 3일 동안 유용한 것이 녹음되지 않았다. 그런 다음 아기의 기저귀를 갈면서 아빠가 다시 말했다. 그녀는 정말 너의 할아버지의 코도 닮았구나. 나는 근처에서 아기 옷을 접고 있다가 얼어붙었다. 아빠, 나는 할아버지 사진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내 목소리가 차갑게 나왔다. 당신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는 창백해지며 기저귀 탭을 더듬었다. 어딘가에 오래된 앨범이 있어. 그는 내 눈을 피했다. 이전의 가족 사진들. 하지만 우리 둘 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 다음 날 아침, 아빠는 식료품 쇼핑을 갔고 나는 소파 위, 그의 즉석 침대 및 그의 단일 여행 가방을 통해 화장실 캐비닛까지 모든 곳을 수색했다. 어디에도 할아버지에 대한 것은 없었다. 내 노트북을 열고 구글에 그의 이름을 입력했다. 유일한 결과는 32년 전의 부고였다. 사진 없이 단지 날짜와 가족에게 생존했다는 한 줄만 있었다. 아빠가 식료품 봉지를 들고 돌아왔을 때 나는 휴대폰에 부고를 띄워놓고 있었다. 이 사진들 어디 있어요? 아빠? 내가 화면을 들어 올렸다. 당신이 계속 언급하는 할아버지 사진들. 그는 천천히 봉지를 내려놓았다. 엄마 집 창고에 있어. 우리 둘 다 그것이 거짓말이라는 것을 알았다. 엄마는 내 전화도 받지 않는데 하물며 우리를 위해 가족 사진을 보관하고 있을 리간 없었다. 엄마는 나랑 말도 안 해요. 아빠! 그는 대답하지 않고 식료품을 넣기 시작했다. 이것에 대해 거짓말하는 것을 그만두세요. 아기가 유아용 침대에서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그녀를 향해 움직였다. 내가 데려오게 오게. 내가 그의 길을 막으며 말했다. 그는 침대에서 물러나 그의 얼굴은 상처받은 듯 했지만 어쩐지 죄책감도 있었다. 나는 아기를 들어 그녀가 울 때 그녀를 내 가슴에 가까이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나에게 떨리는 것을 느꼈다. 아빠는 다른 말 없이 식료품을 계속 넣었다. 부엌은 갑자기 우리 둘에게 너무 작게 느껴졌다. 그날 나머지는 우리가 거의 이야기하지 않고 지나갔다. 그저 아기를 돌보고 집안일을 하는 동작을 통과했다. 그날 저녁, 내가 그녀에게 젖을 먹이는 동안 나는 그녀가 내 팔에 평소보다 따뜻하게 느껴지는 것을 알아차렸다. 나는 그녀의 이마를 만졌고 그것은 타오르고 있었다. 내 위가 떨어지게 했다. 우리가 지금 당장 병원에 가야 한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펄쩍 뛰었다. 아빠는 운전하는 동안 나는 뒷좌석에 앉아 아기를 안고 그녀의 얼굴이 붉어지고 원피스를 통해 그녀의 천을 느끼며 지켜보았다. 응급실은 사람들로 가득 찼지만 내가 그녀의 나이와 천을 알렸을 때 빠르게 우리를 데려갔다. 간호사는 3번 그녀의 활력 징후를 확인하며 화면의 숫자에 눈살을 찌푸렸다. 소아과 의사는 피곤해 보였지만 컴퓨터에서 아기의 차트를 확인하더니 몸이 경직되었다. 그녀는 출산 전 기록에 대해 간호사에게 뭔가를 속삭이며 우리가 알아차리지 못할 것처럼 힐끗 쳐다보았다. 그들은 감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몇 가지 검사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표준적인 것들이지만 그들이 그녀의 작은 팔에서 채취한 8개의 혈액 바이알을 세었다. 아빠는 우리 방 밖 복도를 왔다 갔다 했다. 그의 전화가 귀에 대고 있었고 내가 문창문을 통해 보면 돌아섰다. 병원에서 누가 그에게 전화했는지 물었을 때 그는 내일 근무에 대해 물어보는 직장이었다고 말했지만 그가 전화를 치울 때 그의 손은 떨리고 있었다.
아기의 열은 3시간 후에 저절로 꺾였다. 약은 필요 없었지만 의사는 안전을 위해 하룻밤 관찰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빠가 커피를 사러 갔을 때 나는 그 같은 레지던트들이 우리 문 밖에서 우리 사례에서 유전하기 새로운 샘플을 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다. 내 손은 내가 잠자는 척하며 그들이 이전에 손상된 DNA 결과에 대해 논의하는 것을 들으면서 땀이 나기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한 여성이 우리 문을 노크했다. 두꺼운 폴더를 들고 있었고 강연아, 유전 상담사라고 쓰인 병원 배지를 달고 있었다. 그녀는 의자를 내 침대 가까이로 끌어당기고 롤링 테이블 위에 동의서를 펼치면서 그들이 나와 아기 모두에게 더 고급 검사를 실시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각 양식을 설명하며 차분하고 전문적이었다. 어떤 검사를 실시할지와 왜 그것이 DNA 이상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지적했다. 그녀는 키메라증이라는 것을 언급했는데 한 사람이 몸에 2가지 DNA 세트를 가질 수 있어 원래 검사가 손상된 것으로 나타난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고 했다. 우리를 과학실험처럼 바라보는 다른 의사들과 달리 현아는 진정으로 당혹스러워 보였지만 나를 감정이 있는 실제 사람처럼 대했다. 그녀는 나를 무시하지 않고 내 질문에 대답했으며 키메라증이 때때로 쌍둥이 배아가 임신 초기에 합쳐질 때 자연적으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나는 모든 양식에 서명했지만 모든 것에 사본을 원한다고 말했다. 내 몸과 내 아기의 건강에 대해 어둠 속에 있는 것에 지쳤다. 현아는 고개를 끄덕였고 그녀의 명함 뒤에 직통 전화번호를 적으며 질문이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병원 시스템을 통하지 않고 직접 연락할 수 있는 방법을 실제로 준 첫 번째 의료인이었다. 그들은 우리를 그날 오후에 퇴원시켰으며 아기는 이제 완전히 괜찮아 보였지만 소아과 의사와 후속 조치를 하라는 지시가 있었다. 아빠는 우리를 침묵 속에서 집으로 운전했지만 우리가 아파트 주차장에 도착했을 때 그의 얼굴에서 안도감이 보였다. 안으로 들어와서 그는 이전과 같은 이상한 표정으로 그녀의 바운시 시트 위에서 아기를 계속 확인했다. 무슨 생각을 하고 있냐고 물었을 때 그는 그저 그녀는 완벽해 라고 말하고 부엌으로 걸어갔다. 이틀 후 내가 빨래를 개고 있을 때 누군가 우리 문을 세게 두드렸다. 아기를 자는 중에 놀라게 했다. 사회복지사가 그녀의 클립보드를 들고 서 있었고 진행 중인 조사의 일환으로 가정점검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우리의 작은 아파트를 걸어다니며 수면 배치에 대해 메모하고 왜 아빠가 여기 살고 있는지에 대해 날카로운 질문을 했다. 나는 그녀에게 소리치고 싶었지만 침착함을 유지했고 병원 방문해서 아기의 의료 기록과 내가 받은 육아 수업의 증명서를 보여주었다. 그녀는 모든 것을 적었다. 냉장고의 음식을 확인하고 화장실 캐비닛을 살펴보고 심지어 우리가 아기의 옷을 어디에 보관하는지 보여달라고 요청했다. 아빠는 그동안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턱을 꽉 쥐고 그녀의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았다. 40분의 질문과 검사 후 그녀는 마침내 떠났다. 일주일 내에 보고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소파에 세게 앉아 완전히 지쳤음을 느끼며 그의 비밀과 이상한 행동을 가진 아빠보다 더 많은 도움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날 밤 아빠가 잠든 후 나는 육아 수업에서 송미라의 번호를 찾아 그녀의 지원 그룹이 여전히 만나고 있는지 문자를 보냈다. 그녀는 몇 분 안에 문자를 보내왔다. 그들은 매주 목요일 지역 센터에서 만나고 있으며 내가 참여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3일 후 나는 모임에 운전해 갔고 아기를 아빠와 함께 두었다. 비록 그것이 나를 불안하게 했지만 방에는 원형으로 8개의 의자가 있었고 이미 4명의 다른 여성이 있었는데 모두 지쳐 보였지만 내가 걸어 들어갔을 때 미소를 지었다. 미라는 모두에게 나를 소개했으며 이곳은 젊은 엄마들이 그들이 다루는 어떤 것에 대해서든 이야기할 수 있는 안전한 공간이라고 설명했다. 나는 앉았고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나는 그저 가족 문제를 다루는 싱글맘이라고 말했다. 전체 처녀 출산 상황은 생략했다. 아무도 더 자세한 내용을 요구하지 않았고 그저 이해한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한 여성은 심지어 손을 내밀어 내 손을 꽉 잡아주었다. 원 반대편의 다른 여성이 그녀의 양육권 다툼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그녀의 아이에 대한 모든 것을 위한 색상 코드 탭이 있는 이 거대한 바인더를 꺼냈다. 그녀는 페이지를 넘기며 기저귀 영수증,
그녀의 전 남자친구의 인쇄된 문자 메시지, 그녀가 요리한 모든 식사의 사진, 심지어 아기가 매일 밤 몇 시에 일어났는지에 대한 메모까지 보여주었다. 다른 여성들은 이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살아남기 위해 노력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추적하지 않았다는 것을 깨닫고 거기에 앉아 있는 동안 그녀는 바인더를 내 쪽으로 밀어 의료 기록, 증인 진술, 그리고 모든 이정표를 기록한 육아일지라는 것을 가리켰다. 그 모든 조직을 보니 내 손이 땀으로 젖었다. 하지만 내 직감은 최근 아빠가 이상하게 행동하는 것을 고려할 때 나도 똑같이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다. 모임 후 나는 사무용품점으로 곧장 운전해 폴더, 라벨 메이커, 그리고 법정에 충분히 심각해 보이는 아코디언 파일을 구입했다. 아파트에 돌아와서 아빠가 아기에게 젖병을 주는 동안 나는 내 휴대폰으로 모든 것의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약국에서 받은 모든 영수증, 모든 분유캔, 심지어 내가 개어놓은 빨래까지, 그녀가 언제 먹었는지, 얼마나 많은 온수를 먹었는지, 언제 기저귀를 갈아야 했는지, 그리고 아빠의 이상한 행동, 전화통화와 할아버지에 대한 언급과 같은 것들만을 위한 섹션을 시작했다. 다음 날 아침, 내가 날짜 순으로 의료비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울렸고 이지원의 이름이 화면에 나타났다. 그녀는 준호가 마침내 친자 확인 검사를 위한 법정 서류를 받았지만 절차 서버가 30일 이내에 준수하지 않으면 법정 모독 혐의에 직면할 것이라고 설명할 때까지 처음에는 서명을 거부했다고 말했다. 나는 부엌에 서 있었고 아빠가 거실에서 걸어 들어와 준호의 이름을 들었음에 틀림없다. 왜냐하면 그의 얼굴 전체가 변했고 그는 왜 관련이 없는 것이 분명한 사람에게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지 묻기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이사한 이후로 들었던 것보다 더 커졌다. 우리 둘 다 준호가 아버지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을 때 준호를 이것에 끌어들임으로써 모든 사람을 위해 일을 더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아기는 소음에 울기 시작했고 아빠는 그녀를 들어 올렸지만 계속해서 내가 전에 본 적이 없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그가 화가 나 있지만 또한 뭔가에 대해 두려워하는 것처럼 그날 밤 나는 아기를 일찍 재우고 아빠가 TV를 보는 동안 소파에서 잠든 척했다. 하지만 실제로 나는 듣고 기다리고 있었다. 11시쯤 그는 일어나 화장실로 가서 문을 조용히 닫았다. 그리고 나서 나는 얇은 벽을 통해 그의 목소리를 들었다. 낮고 급한, 마치 그가 누군가에게 무언가를 간청하는 것처럼. 나는 실제 단어를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톤은 특히 그가 아직 안 돼 라고 들리는 것을 말했을 때 화장실이 내려가기 전에 그리고 그가 다시 나왔을 때 내 위가 긴장되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아빠에게 아기를 2개월 검진에 데려간다고 말했고 그는 함께 가겠다고 제안했지만 나는 나중에 혼자 몇 가지 심부름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의사 사무실에서 간호사는 그녀를 재고 머리를 측정했으며 소아과 의사는 그녀의 심장을 들어보고 반사신경을 확인했다. 모든 것이 그녀의 나이에 맞게 완벽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게 성장 차트를 보여주었는데 아기는 체중과 길이가 정상의 중간에 있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이 너무 불가능한 것이 어떻게 그렇게 정상적인 아기를 생산할 수 있는지 모든 것이 더 미친 것처럼 느끼게 했다. 나는 나중에 대기실에 앉아 보험 양식을 작성하고 있을 때 그를 보았다. 카페에서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같은 낯선 남자. 그는 그의 엄마일지도 모르는 나이든 여성과 함께 나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리고 우리의 눈이 마주쳤을 때 그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고 그는 그 여성의 팔을 잡고 출구를 향해 당겼다. 내 손은 다른 부모들이 나를 쳐다보는 대기실에서 바로 이지원에게 전화를 거는 동안 떨리기 시작했다. 아마도 내가 어떤 종류의 붕괴를 겪고 있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이지원은 그녀가 그것을 접근 금지 명령 파일에 추가할 것이라고 말했고 이 남자가 뉴스에 등장한 다른 여성들에게도 이전에 이런 일을 했다고 언급했다. 그들의 직장이나 집에 나타나 그들의 상황에 관련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가 단지 관심을 좋아하는 어떤 변태라는 것을 아는 것이 기분이 좋아지지는 않았다.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대답이 여전히 어딘가에 있다는 것을 의미했고 내 피부가 기억하게 만들었다. 이틀 후 아빠가 식료품점에 있는 동안 현아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내 DNA 결과가 완전히 정상적으로 나왔으며 키메라증이나 임신을 설명할 수 있는 다른 유전적 이상의 징후가 없다고 설명하면서 흥분되었다. 그녀는 아기의 결과는 더 나은 장비를 갖춘
특별한 실험실로 보냈기 때문에 아직 처리 중이라고 말했지만 일주일 안에 예상되며 도착하는 즉시 전화할 것이라고 했다. 그런 다음 그녀는 내가 소파에 세게 앉게 만드는 무언가를 언급했는데 출산 전 검사를 실시한 원래 실험실이 이전에 오염 문제로 인용되었으며 실제로 그들에 대한 집단 소송이 형성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내가 참여하고 싶은 경우를 위해 변호사의 번호를 주었지만 모든 사람이 이미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미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마 내 명성을 고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적어도 그들이 망친 모든 검사에 대해 일부 돈을 돌려받을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날 밤 나는 내 출산 전 검사를 망친 실험실에 대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들의 웹사이트는 전문적으로 보였지만 리뷰는 다른 이야기를 했다. 3명의 다른 여성이 지난해에 손상된 결과에 대해 게시했다. 모두 출산 전 검사 중이었고 각 사례는 장비 고장으로 처리되었다. 나는 모든 것을 스크린샷하고 직장 차별을 다루는 변호사를 검색하기 전에 내 바탕화면에 증거라는 라벨의 폴더를 만들었다. 처음 2명은 선불 지급을 원했지만 3번째, 쇼핑몰 사무실에서 일하는 손영주라는 여성은 무료로 나를 만나기로 동의했다. 그녀는 내 해고 서류와 고객이 불편하다는 내 상사의 이메일을 검토했다. 우리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녀는 그녀의 펜으로 책상을 두드리며 말했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수년이 걸리고 지불금이 엄청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는 그것이 적어도 무언가였기 때문에 그래도 서류에 서명했다. 적어도 싸울 수 있는 방법이었다. 청구서는 내 부엌 카운터에 계속 쌓이고 있었고 분유와 기저귀는 내가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르게 내 저축을 갉아먹고 있었다. 나는 다시 컴퓨터에 앉아 정부 지원 양식을 작성했다. 각 질문은 나를 더 작게 느끼게 했다. 그들은 아버지에 대해, 자녀 양육비에 대해, 왜 내가 일할 수 없는지에 대해 알고 싶어 했고 나는 계속해서 친자 확인 검사 대기 중이라고 써야 했다. 아빠는 서류 작업을 하는 나를 울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밤에 피자 배달을 하는 2번째 일자리를 구하겠다고 제안했다. 나는 그에게 그가 쓰레기통에서 발견한 약속 카드에 따르면 그가 건너뛰고 있던 치료 약속에 집중하라고 말했다. 그는 눈을 피하고 일정을 조정하는 것에 대해 무언가를 중걸거렸다. 다음 주 교회 지하실에서의 지원그룹에서 나는 무릎에 아기를 튕기고 있었을 때 미라가 몸을 기울였다. 내 여동생이 유전학 실험실에서 일해. 그녀가 속삭였다. 그녀가 너의 사례에 대해 들었어. 물론 모두가 처녀 출산 소녀에 대해 알고 있었기 때문에 내 위가 떨어졌다. 미라는 그녀의 여동생의 번호가 적힌 냅킨을 내게 건네주었다. 그녀가 돕고 싶어해. 그녀가 말했다. 나는 아기를 재운 후 그날 밤 그녀의 여동생에게 전화했고 그녀는 다른 사람에게 들릴까봐 두려운 것처럼 속삭이는 목소리로 말했다. 실험실 책임자가 이제 개인적으로 너의 파일을 처리하고 있어. 그녀가 말했다. 그들은 내 아기와 같은 DNA 패턴을 본 적이 없지만 그것은 분명히 인간이야. 단지 그들이 설명할 수 없는 이상한 마커가 있어. 그녀는 그 후 빠르게 전화를 끊었지만 그녀의 말은 내 머릿속에서 계속 재생되었다. 내 아기는 인간이었다. 완전히 인간. 인터넷 음모론자들이 계속 말하는 것처럼 어떤 외계인 하이브리드가 아니었다. 나는 그날 밤 그녀를 특별히 꽉 안고 그녀가 정상이라는 것을 의심한 것에 대해 그녀의 작은 귀에 사과를 속삭였다. 준호의 DNA 검사를 위한 법정 날짜는 2주 후 비 내리는 화요일 아침에 왔다. 그는 그의 부모님과 아마도 내 월세보다 더 비싼 양복을 입은 변호사와 함께 나타났다. 그는 나나 아기를 쳐다보지 않고 마치 우리가 전염성이 있는 것처럼 그의 전화에 눈을 고정시켰다. 그의 엄마는 계속해서 내게 더러운 시선을 보내는 동안 그의 아빠는 조용히 변호사와 이야기했다. 집행관은 우리를 채취 키트가 있는 작은 방으로 불렀다. 그녀는 보관 연속성 규칙에 대해 설명했고 샘플이 조작 주장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사람에 의해 봉인되고 서명될 것이라고 했다. 준호가 먼저 가왔고 그의 엄마가 매가 같이 지켜보는 동안 볼 면봉을 위해 입을 열었다. 그런 다음 아기 차례였고 간호사가 면봉으로 그녀의 얼굴을 만지자마자 그녀는 울기 시작했다. 준호의 엄마는 모두가 들을 만큼 큰 소리로 함정에 대해 뭔가 중얼거렸다. 간호사는 모두가 수집을 목격했다고 확인하는 양식에 서명하는 동안 특별한 가방에 변조방지 테이프로 모든 것을 봉인했다. 전체 과정은 아마도 20분 정도 걸렸지만 모두가 나를 그들의 소중한 아들을 함정에 빠뜨리려는 사람처럼 쳐다보는 가운데
몇 시간처럼 느껴졌다. 아빠는 주차장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엔진이 돌아가고 있었으며 내가 거기에 내 차를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집으로 데려다 주겠다고 주장했다. 그는 아기가 뒷좌석에서 보채는 동안 도로를 바라보며 전체 여정 동안 조용했다. 우리가 내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 나는 결과가 2주 걸릴 것이라고 언급했다. 알라, 그가 말했다. 내 눈을 마주치지 않고 그리고 그가 그것을 말한 방식에 대한 무언가가 내 피부를 따끔하게 했다. 그날 저녁 내 전화가 엄마로부 그날 저녁 내 휴대폰이 엄마로부터 온 문자로 울렸는데 몇 달 만에 처음으로 단순히 아기가 건강한지 묻는 내용이었다. 나는 화면을 한참 동안 쳐다본 후 그녀가 완벽하다고 답장하고 그날 아침 바구니에서 자는 그녀의 사진을 첨부했다. 점이 3개 나타났다가 사라지기를 5번 반복한 후 단일하트 이모티콘이 왔다. 내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가장 작은 신호. 나는 즉시 스크린샷을 찍었다. 내 어머니가 우리를 완전히 버리지 않았다는 증거. 다음 날 아침 내가 아기의 기저귀를 갈고 있을 때 내 전화가 알 수 없는 번호로 울렸다. 법원에서 온 피해자 옹호자가 카페에서 아버지라고 주장했던 낯선 사람이 클리닉에서 내가 목격된 곳에 나타나 접근 금지 명령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그들은 영장을 발부하고 있었지만 그녀는 그가 더 나쁜 일을 하지 않는 한 아마도 벌금만 부과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끊은 다음 우리 아파트 문의 모든 자물쇠를 다시 확인했다. 다음 며칠 동안 나는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어떤 종류의 정상을 갈망하며 아기와 루틴을 만드는데 몰두했다. 아빠가 산 담요 위에서 아침 6시에 일어나 첫 수유를 하고 내가 토스트를 먹는 동안 터미타임. 그녀는 이제 미소 짓기 시작했다. 이 작은 미소들이 내 가슴을 얼마나 사랑으로 아프게 하는지. 모든 미소는 내가 그녀를 포기해야 한다고 생각한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함께 속해 있다는 증거처럼 느껴졌다. 나는 각각의 미소 사진을 찍었다. 내가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좋은 엄마라는 증거를 구축했다. 목요일 오후 아기가 낮잠을 자는 동안 현아가 전화했다. 그녀의 목소리는 평소의 전문적인 톤 대신 흥분됐다. 그녀는 아기의 전체 유전 결과를 검토하기 위해 다른 약속을 잡고 싶어 했고 내가 동의한다면 사례 연구를 출판할 가능성에 대해 언급했다. 나는 월요일에 오기로 동의했고 그녀가 그렇게 관심을 갖게 한 것이 무엇인지 궁금했다. 월요일이 왔을 때 아빠는 내가 내 차를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를 운전하겠다고 고집했다. 현아는 유전학과 대기실에서 우리를 만났고 거의 에너지로 뛰면서 우리를 상담실로 안내했다. 그녀는 테이블 전체에 차트와 그래프를 펼쳤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배열을 가리키면서 아기가 특정 영역에서 빠른 돌연 변이를 시사하는 비정상적인 유전 표지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롭지 않고 그녀는 계속 강조했다. 단지 그들이 전에 기록한 적이 없는 방식으로 다르다고. 그녀는 그것이 일종의 진화적 적응일 수 있다고 이론화했지만 정확히 무엇인지는 말할 수 없었다. 그녀의 목소리의 과학적 매력은 내가 예상했던 것만큼 나를 방해하지 않았다. 적어도 누군가가 내 딸을 내가 거짓말을 하거나 미쳤다는 증거 대신 특별하다고 보았다. 그녀는 모든 식별 정보를 비공개로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면서 다시 출판에 대해 물었고 나는 동의서에 서명했다. 2주 후 아빠는 아기가 엄마가 보낸 작은 드레스를 입고 다음 양육권 심리에 나와 함께 갔다. 우리 둘 다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다. 사회복지 서비스는 그들의 월간 보고서를 판사에게 제출했고 안정성의 개선에 주목했지만 비정상적인 상황과 다양한 조사에 대한 지속적인 우려를 표현했다. 사례 담당자는 그녀가 읽는 동안 계속해서 나를 쳐다보았다. 마치 내가 무너지길 기다리는 것처럼. 판사. 친절한 눈을 가진 나이든 여성은 서류를 검토하면서 동정적으로 보였다. 그녀는 육아 수업을 완료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유지한 것에 대해 나를 칭찬했지만 그런 다음 그녀의 표정이 심각해졌다. 거짓 보고 또는 사기와 관련된 형사고발은 양육권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녀는 나를 직접 바라보면서 경고했다. 나는 내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상관없이 모두가 생각한 것에 상관없이 비명을 지르고 싶어 혀를 너무 세게 물었다. 아빠의 손이 테이블 아래에서 내 손을 찾았고 부드럽게 꽉 잡았다. 우리가 법원을 떠난 후 아빠는 겨우 정고였지만 아이스크림을 멈추자고 제안했다. 내 콘에서 바닐라를 아기에게 작게 맛보게 하면서 그는 모든 것이 해결되면
새로운 곳으로 이사하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우리의 이야기를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거야. 그가 말했다. 나를 조심스럽게 지켜보면서 그 아이디어는 유혹적이었다. 속삭임과 쳐다봄 없이 내 딸을 키울 수 있는 기회. 하지만 또한 내가 여전히 필요로 하는 대답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그에게 생각해보겠다고 말했다. 그날 오후 아기가 두 번째 낮잠에 들어갔을 때 내 전화가 이지원의 번호로 울렸다. 그녀의 목소리는 카페에서 친자 관계를 주장했던 낯선 사람에 대한 충격적인 소식을 내게 말하면서 긴급했다. 경찰이 그를 다른 사건에서 괴롭힘으로 체포했다. 그리고 그들이 그의 아파트를 수색했을 때 그들은 그가 공개된 임신과 관련된 여러 여성을 스토킹하고 있다는 증거를 발견했다. 그는 뉴스에 나온 사례에 대한 세부 정보로 가득 찬 노트북을 가지고 있었고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연습하고 있었다. 내 사례는 내 일정과 처녀 출산 주장에 대한 인쇄된 기사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이지원은 이것이 특히 양육권 사건에서 내 신뢰성을 크게 도울 것이라고 말했다. 심지어 사회복지 사례 담당자도 괴롭힘이 내 잘못이나 내가 만든 어떤 망상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해야 할 것이다. 그것은 작은 승리였지만 나는 이 시점에서 어떤 긍정적인 것이라도 받아들일 것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즉시 직장에 있는 아빠에게 전화해서 말했고 그의 안도감은 전화를 통해서도 분명했다. 아마도 일들이 마침내 조금씩 돌아서고 있었다. 사례 담당자는 2일 후에 전화했고 실제로 전화에서 다르게 들렸다. 덜 차갑고 더 정상적인 사람처럼. 그녀는 스토커에 대한 경찰 보고서가 내 사례에 도움이 되었고 괴롭힘이 내가 만들어내거나 야기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반영하기 위해 그녀의 메모를 업데이트하고 있다고 말했다. 3일이 더 지나면서 아빠와 나는 실제 문제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을 피하면서 아기를 돌보는 이상한 루틴에 빠졌다. 목요일 아침, 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이고 있었을 때 밖에서 우편 트럭을 들었고 뭔가가 나를 바로 확인하게 했다. 그것이 있었다. 내 서명이 필요한 공인 우편 봉투. 그리고 나는 그것을 열기 전에 그것이 무엇이어야 하는지 알았다. 내 손은 그것에 서명하고 아빠가 같은 접시를 세 번째로 씻고 있는 척하는 곳으로 그것을 가져오면서 떨렸다. 반송 주소는 실험실이었고 봉투는 그것이 운반하고 있는 모든 것의 무게처럼 더 무거운 느낌이 들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앉아 아빠가 등을 내게 돌리고 있는 동안 그것을 찢어 열었지만 나는 그의 어깨가 팽팽해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표지 편지에는 많은 법정 언어가 있었지만 나는 결과 페이지로 넘어갔고 그것은 검은색과 흰색으로 거기에 있었다. 친자 확률 9% 박준호와 일치. 준호의 전체 이름이었다. 내 뇌는 내가 읽고 있는 것을 처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우리는 결코 섹스를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한 번도, 심지어 그것에 가깝지도 않았다. 나는 그것을 3번 더 읽었고 숫자는 변하지 않았다. 그저 공식 레터헤드에 불가능하게 앉아 있었다. 아빠는 돌아서서 내 얼굴을 보고 와서 내 어깨 너머로 읽었다. 그의 눈썹이 올라갔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내가 종이를 쳐다보는 동안 그의 손을 내 어깨에 얹었다. 나는 휴대폰을 집어들고 현아가 병원에서 준 직통 번호로 전화했다. 그녀는 두 번째 벨소리에 전화를 받았고 나는 그저 결과가 준호가 아버지라고 보여주지만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그녀는 잠시 조용했다가 실제 성관계 없이도 다른 방식으로 친밀했던 적이 있는지 물었다. 나는 이런 것들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얼굴이 뜨거워지는 것을 느꼈지만 그녀에게 그렇다고 말했다. 우리는 다른 것들을 했지만 항상 끝까지 가지 않도록 조심했다. 그녀는 친밀한 접촉 중에 사정 전액이 드물게 임신을 일으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100만 분의 1처럼 드물지만 그것은 발생했다. 의학 용어는 스플래시 컨셉션이나 그런 것이었고 갑자기 모든 것이 맞아떨어졌다. 실제 섹스 없이 멈춰졌지만 아마도 충분히 조심하지 않았던 그 모든 시간들. 안도감이 너무 강하게 밀려와 내가 여전히 전화를 들고 있는 동안 울기 시작했다. 현아는 그것이 얼마나 비정상적이지만 불가능하지 않은지에 대해 계속 이야기했고 그들이 비슷한 사례를 기록한 유럽의 어떤 연구를 인용했다. 나는 그녀에게 감사하고 전화를 끄는 다음 아빠가 우리 둘 다 안으며 다가왔을 때 단지 아기를 안고 눈물이 내 얼굴을 흘러내리게 했다.
그리고 나는 그녀가 여기 있어야 했다는 것을 알았다고 속삭이는 것을 들었다. 우리는 아기가 보채기 시작하고 기저귀를 갈아야 할 때까지 그렇게 몇 분 동안 있었다. 나는 내 휴대폰으로 결과의 사진을 찍고 자녀 양육비에 대한 공식 요청과 함께 준호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DNA 수집에서 내게 그의 이메일을 주고 결과가 나오면 연락하라고 말했다. 나는 많이 쓰지 않았다. 그저 결과가 첨부되어 있고 나는 주 지침에 따라 재정 지원을 요청한다고만 했다. 준호가 여전히 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금액은 많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그것은 돈이 아니라 그가 자신의 딸을 인정하는 것에 관한 것이었다. 1시간 내에 준호의 변호사는 수신을 확인하고 그의 고객이 결과를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는 이메일을 보냈다. 2일 후 이지원은 준호가 친자 관계가 확립되었으므로 공동 양육 약정을 논의하고 싶다고 전화했다. 나는 동의했지만 이지원에게 그의 사무실에서 양쪽 변호사와 함께하고 싶다고 말했다. 일이 나빠질 수 있는 커피숍이 아닌 우리는 아빠가 아기를 돌볼 수 있을 때 다음 화요일 2시로 일정을 잡았다. 회의 날이 왔고 나는 내 가장 좋은 옷을 입었다. 그것이 아직도 맞는. 그리고 나는 아기와 함께 밤새 일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정하게 보이려고 노력했다. 준호는 내가 도착했을 때 이미 거기에 있었다. 그의 변호사 옆에 앉아 있고 그의 전화를 보고 있었다. 그는 내가 들어갔을 때 올려다 보았고 그의 얼굴은 읽기 어려웠다. 더 이상 화가 나지 않았지만 행복하지도 않았다. 그의 변호사는 이것이 비정상적인 상황이며 모든 사람이 합리적이어야 한다고 말하기 시작했다. 준호는 마침내 말을 꺼내고 그가 나를 믿지 않는 것에 대해 미안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행동했는지에 대해 그는 전체 것이 이해하기에 너무 불가능했고 그가 나쁘게 반응했지만 그는 결과를 받아들인다고 말했다. 그는 종이를 꺼내 테이블 위로 밀었다. 그가 이미 월간 자동 지불을 설정했음을 보여주는 은행 명세서 금액은 작았다. 단지 20만 원. 하지만 그는 그가 졸업하고 실제 일자리를 얻으면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그가 아직 실제 아버지가 될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처리할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그의 재정적 의무를 충족시킬 것이다. 나는 그 종이를 보고 그를 보고는 모든 것에 대해 싸우는 것에 얼마나 지쳤는지 깨달았다. 나는 그에게 그의 조건을 받아들이며 그가 원한다면 나중에 실제 양육을 재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변호사들은 우리 둘 다 서명한 기본 합의서를 작성했고 준호는 다른 말 없이 떠났다. 이지원은 내가 옳은 일을 했고 충격이 사라지면 준호가 결국 돌아올 수도 있다고 말했다. 다음 주 나는 그들의 최종 검토를 위해 사회 서비스와 또 다른 회의를 가졌다. 사례 담당자는 그녀의 책상 위에 내 모든 문서를 펼쳐놓았다. 친자 결과와 양육권 합의를 포함해 그녀는 모든 것을 신중하게 살펴보고 그런 다음 실제로 그녀의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나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20년 동안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지만 모든 문서가 확인되었다고 말했다. 조사는 공식적으로 종료되었고 그녀는 더 이상의 조치가 필요하지 않다고 권고하고 있었다. 그녀는 심지어 내가 떠날 때 아기와 행운을 빕니다 라고 말했다. 이것은 모든 것 후에 작은 기적처럼 느껴졌다. 고용 변호사는 2일 후에 전화했는데 내 옛 상사가 차별 혐의에 직면하는 대신 법정외 합의를 원한다고 말했다. 자는 크지 않았다. 단지 500만 원과 중립적인 추천서. 하지만 그것은 3개월의 의료비를 충당했고 나에게 숨 쉴 공간을 주었다. 나는 아기가 아기 캐리어에서 자는 동안 그녀의 사무실에서 서류에 서명했고 지친 상태에서 내 서명이 약간 흔들리는 것을 지켜보았다. 아빠는 나중에 우리를 데리러 왔고 집으로 운전하는 동안 그는 계속해서 목을 가다듬으며 마치 중요한 것을 말하고 싶은 것처럼 했다. 마침내 빨간 신호등에서 그는 내게 돌아보고 그 전화들은 그의 형제 프랭크에게서 온 것이라고 말했다. 내가 전에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사람. 프랭크는 우리 가족에게 있는 어떤 유전적인 것에 대해 전화하고 있었다. 여성들이 이상한 임신을 갖는 것에 대한 것. 하지만 아빠는 돈 문제로 그를 몇 년 전에 끊었다. 그는 바로 거기 교통 속에서 울기 시작했다. 그가 더 일찍 말했어야 했지만 내가 우리 가족이 저주받았다고 생각할까봐 두려웠다고 말했다. 나는 그의 손을 꽉 잡았다. 왜냐하면 정직하게. 모든 일이 있은 후에 원한을 품은 어떤 삼촌에 대해 알게 되는 것은
꽤 사소한 것처럼 보였다. 우리는 집에 도착했고 나는 그에게 우리가 서로에게 정직하다면 그가 원하는 한 머물 수 있다고 말했다. 더 이상 어떤 것에 대해서도 비밀이 없다. 그는 고개를 끄덕이고 프랭크에게 다시 전화하겠다고 약속했다. 아마도 그가 언급한 이 유전적인 것에 대해 실제 대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다음 주 미라는 지원 그룹에서 내가 양육권을 지키는 것을 축하하기 위해 그녀의 아파트에서 작은 파티를 조직했다. 5명의 여성이 케이크와 아기 옷을 가지고 왔다. 모두 시스템과 싸우는 것이 어떤 느낌인지 이해하는 싱글맘들이었다. 미라는 나를 한쪽으로 데려가 내가 구직을 시작할 때 언제든지 아기를 돌봐주겠다고 제안했다. 그녀의 딸이 이제 충분히 크고 아기를 좋아한다고 말했다. 이 여성들은 내 실제 가족보다 더 가족처럼 되었다. 다른 모든 사람이 사라졌을 때 나타났다. 현아는 내 임신에 대한 그녀의 발표된 사례, 연구가 있는 PDF 첨부 파일이 있는 이메일을 보냈다. 사생활 보호를 위해 모든 이름이 변경되었다. 분명히 그것을 읽는 것은 이상했다. 내 악몽이 최소한의 유전 물질 전달과 실험실 오염 요소를 통한 자발적 수정에 대한 의학 언어로 바뀐 것을 보는 것. 그녀는 모든 것을 작은 확률 사건들의 완벽한 폭풍으로 설명했다. 초자연적인 것은 없고 단지 타이밍과 실험실 오류와 정말 나쁜 운이었다. 사례 연구는 내게 어떤 형태의 종교를 주었다. 마치 과학이 마침내 누구도 미치거나 거짓말을 하지 않고 이상한 일이 일어난다고 인정한 것처럼. 3주 후 이지원은 그녀의 클라이언트 중 한 명이 채울 필요가 있는 데이터 입력 직업에 대해 전화했다. 집에서 일할 수 있고 시간당 2만 원. 놀라운 돈은 아니지만 아빠가 아기를 산책시키는 동안 아기가 낮잠 자는 동안 할 수 있고 내 저축 계좌를 천천히 다시 구축할 수 있었다. 나는 부엌 테이블에 노트북을 설정하면서 다음 월요일에 시작했다. 일은 지루했다. 하루 종일 보험 청구를 입력하는 것. 하지만 혼돈과 드라마의 몇 달 후의 지루함은 좋게 느껴졌다. 내 인생을 파괴한 첫 번째 초음파 이후 6개월이 지났고 이제 나는 거의 정상처럼 느껴지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아빠는 내가 일하는 동안 저녁을 요리했다. 우리는 번갈아가며 밤 수유를 했고 천천히 아기는 더 긴 시간 동안 자기 시작했다. 그런 다음 어느 화요일 오후 엄마가 식료품 봉지를 들고 문에 나타났고 나를 제외한 모든 곳을 쳐다보았다. 그녀는 아주 어색하게 아기를 들어 올렸다. 마치 아기를 어떻게 안는지 잊어버린 것처럼. 하지만 아기가 그녀의 손가락을 잡았을 때 그녀의 눈이 촉촉해지는 것을 보았다. 그녀는 사과하거나 왜 나를 버렸는지 설명하지 않았다. 그저 식료품을 넣기 시작하고 내가 세탁물이 있는지 물었다. 우리는 침묵 속에서 일했다. 그녀는 작은 아기 옷들을 개는 동안 나는 아기에게 젖을 먹였고 우리 둘 다 이것이 완전히 정상인 것처럼 가장했다. 그녀는 3시간 동안 머물렀고 그녀의 손녀를 안았고 차에서 더 많은 식료품을 가져왔고 그런 다음 주에 다시 오겠다고 말하며 떠났다. 그녀가 떠난 후 나는 지난달에 아빠가 조립한 침대에서 자고 있는 그녀를 지켜보며 아기 방에 앉았다. 아파트는 작지만 깨끗했다. 청구서들은 지불되고 있었고 우리는 완벽하지는 않지만 작동하는 루틴을 가지고 있었다. 나는 일어난 모든 일에 대해 생각했다. 비난들, 버림받음, 아버지라고 주장하는 낯선 사람들, 이해가 되지 않는 DNA 테스트들. 진실은 어리석게도 단순했다. 단지 이상한 생물학과 실험실 실수들. 하지만 거기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내 인생 전체를 파괴해야 했다. 아기는 잠들면서 움직였고 그녀가 단순히 존재함으로써 일으킨 혼란을 완전히 알지 못한 채 그 작은 소리를 냈다. 그녀의 평화로운 얼굴을 바라보며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우리가 구축한 안정적인 삶에 둘러싸여 우리가 다음에 무엇이 오더라도 이겨낼 것이라는 것을 알았다. 의학적 미스터리는 해결되었고 법적인 일들은 처리되었으며 심지어 내 가족도 그들 자신의 엉망진창인 방식으로 천천히 다시 함께 모이고 있었다. 우리는 영화에서 나오는 완벽한 가족이 아니었다. 단지 하루하루 알아가는 새 세대였다. 하지만 지금으로서는 그것으로 충분했다.